1942년 9월 12일 해병의 스페셜 포스들에겐 오늘 밤에도 전투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특수부대 코만도에서 영감을 받아 대통령의 특별 명령으로 조직된 미군 최초의 특수전 부대 해병 레이더스, 벨기에의 에반 에마엘 요새를 함락시켰던 독일의 공수부대 팔시름 예거의 영감을 받아 조직된 미군 내 두 번째 공수부대 해병 파라마린, 해병 중의 해병. 이들은 과달카날 섬에서 오늘도 참호 구석에서 햇볕만큼이나 뜨거운 머리를 들고 쪼그려 앉아 피 맺힌 설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전투로 인해 이 최정예들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정글 생활로 인해 반 이상이 말라리아와 이질에 감염되어 있었고, 부족한 식사량과 그렇지 못한 업무량으로 전 부대원은 피골이 상접한 해골이 다 되어 있었으며, 지속되는 야간 전투로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대원들에게는 3,000이 넘는 적의 대병력이 이곳 능선을 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작전회의에서 이곳의 방어를 대대장이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노인네가 미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적 병력 3,000에 맞서야 할 해병 레이더스와 파라마린스는 다 해서 고작 800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전 8월 7일 해병 제1사단 본대가 과달카날 본섬에 상륙하던 바로 그 시각, 바다 건너 인근의 툴라기와 가부투 섬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임무에 투입된 부대는 사단 최정예인 제1해병 레이더 대대와 제1해병 파라마린 대대. 이들의 임무는 핸더슨 비행장 인근 도서에 위치한 일본군 기지를 선제적으로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특별한 해병들은 본대가 비교적 수월하게 상륙하여 숨 돌릴 틈을 가졌던 것과 달리 처음부터 전장의 지옥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툴라기 섬에 상륙한 것은 레이더 대대였습니다. 상륙 직후 간헐적인 적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압도적인 함포 사격에 힘입어 섬 중앙부까지 거침없이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죽지세였던 진격은 남동쪽 281 고지의 결사적인 저항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직감한 레이더 대대는 즉각 섬 중앙부로 철수하여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일본군의 기습이 있었습니다. 적은 어둠을 틈타 방어선을 우회하여 지휘소 코앞까지 기습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전원이 특수전 훈련을 통과한 레이더 대대의 본부 병력들을 당해낼 수 없었던 적은 쉽게 분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뭔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첫 공격에서 분명 일본군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지만 굴하지 않고 4차례나 더 공격해왔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그렇게 툴라기에서의 첫 밤은 앞으로 6개월간 이어질 과달카날의 지옥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다음날 해병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천연 콘크리트라 불리는 산호석 해암 동굴 벙커 281 고지였습니다. 자연절벽을 그대로 이용해 만든 이 벙커는 겉으로는 전혀 식별할 수 없을 정도여서 근처를 지나더라도 어디서 일본군의 총알이 날아오는지조차 모를 만큼 위협적인 방어진지였습니다. 이러한 벙커에 대해 수류탄을 던지면 귀신같이 되돌아왔고, 가까이 가려 해도 복층 사격 구조였던 탓에 접근조차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해병들은 머리를 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쿠킹이란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말로 뜸들이기죠.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바로 던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위험하지만 손에 쥐고 2-3초를 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던지자마자 바로 터지게 하여 역투척을 방지하는 거죠. 또 적의 복층 사격을 막기 위해 TNT를 장대에 걸고 위로 집어넣어 터뜨리는 전술을 쓰기도 했죠.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기응변만으로는 서로서로 연결된 개미집 같은 벙커들을 완전히 소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듯 한 곳을 제압하면 또 다른 곳에서 적이 튀어나오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요새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병들은 적의 벙커를 제압합니다. 그 다음 벙커 안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질러 숨어있는 모든 적을 질식사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입구에 TNT를 터뜨려 동굴을 무너뜨림으로써 벙커를 완전히 봉쇄합니다. 이후 모든 벙커에 이 작업을 반복하여 요새 전체를 틀어막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 후기
미군이 일본군의 견고한 동굴 진지를 파괴하는 표준 전술 블로우 토치 앤 코르크스크류의 초기 형태였습니다. 이 처절한 소탕 작전 끝에 툴라기는 3일 만에 완전히 점령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8월 7일 가부투에 상륙한 파라마린 대대는 더 험난한 전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낙하산 부대였지만 수직 우회 기동은 애초부터 작전 계획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작은 섬 가부투에는 우회로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콘크리트 벙커 속에 매복해 있었고 해병들은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견고한 요새 앞에서 해군의 원거리 함포 지원은 무용지물이었으며 해병들은 자연 엄폐물 하나 없는 경사로에서 적의 교차 사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해군의 연거리 화력 지원이었습니다. 구축함들이 암초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안 코앞까지 접근하여 일본군 벙커에 함포를 직사하고 나서야 해병들은 비로소 약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같은 콘크리트 지대를 지나 산호동굴 진지들이 나타났고 해병들은 해군의 지원 사격을 등에 업은 채 휘발유와 TNT로 적 벙커를 하나씩 폭파하며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반 만에 가부투는 점령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좁은 둑길로 연결된 카남보고 섬에 적의 본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부투보다도 작았던 이 섬은 그 자체가 하나의 킬존이었습니다. 저녁부터 이어진 무리한 점령 시도로 인해 파라마린 대대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밤사이 뚝길에서 반개의 소대를 잃고 해안에서는 상륙정 5척과 다수의 병력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타남보고를 점령한 것은 해군 구축함의 지원을 받은 증원 보병과 전차 2대였습니다. 8월 9일 전투가 종료되었을 때 파라마린 대대는 대대장을 포함하여 병력의 절반 이상이 사상당해 있었습니다. 대대는 더 이상 단독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 섬의 소탕 작전이 끝나고 양 대대원들은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툴라기를 점령한 레이더 대대는 3주간 잔당 소탕 작전을 벌이며 정글을 쏘다니다 보니 대부분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가부투를 점령한 파라마린 대대는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잔당들의 공격을 피해 일본군 벙커에 숨어 있어야 했고 좁은 벙커 안에서는 시체와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탓에 대원들 대부분은 이질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둘 다 걸린 해병들도 많았습니다. 해병 정예부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양 대대원들은 앙상한 뼈만 남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열병으로 머리가 끓어올랐고 설사는 쉬지 않았습니다. 8월 31일 이들은 임무를 마치고 본대가 있는 과달카날로 이동했지만 안정을 취할 여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양 대대는 곧바로 재편되었습니다. 에드슨의 지휘하에 레이더 대대가 반파된 파라마린 병력을 흡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에드슨의 레이더스로 재탄생했지만 여기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병력은 8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9월 8일 에드슨은 레이더 대대를 이끌고 과달카날 동쪽 해안의 타신보코 마을을 기습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신보코에 쌓인 식량과 중화기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적은 이미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들의 베이스 캠프였던 거죠. 또한 적은 3,000 이상의 대규모 병력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물자와 그들이 남긴 문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의 행방이었습니다. 분명 아군의 비행장을 향했을 터이지만 이 대병력이 대체 어느 방향을 선택했는지까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마을 뒤쪽에서 정글 방향으로 거대 병력에 의해 길이 난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비행장의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슨은 즉시 적이 남긴 모든 것을 소각하고 본대로 복귀했습니다. 직후 작전참모 제럴드 토머스와 상의 끝에 적의 예상 경로를 비행장의 남쪽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적이 정글을 통과해 남쪽의 능선을 점령한다면 비행장이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이었습니다. 에드슨은 즉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의 끝에 사단장 알렉산더 벤더그리프트는 에드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드슨 레이더스는 비행장 남쪽 능선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9월 11일 에드슨은 해병 레이더들에게 휴식을 취하러 간다고 말하고 부대를 곧장 비행장 남쪽 능선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능선에 도착하자마자 이 만신창이들에게 참호를 파도록 명령했습니다. 영감이 미쳤다. 이건 땅이 아니라 콘크리트였습니다. 툴라기 섬에서부터 그랬지만 수백만 년 동안 쌓인 산호 안반을 야전삽으로 파내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은 3,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800이었죠. 어떤 해병은 정신나간 대대장이 전공에 눈이 멀어 사단장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을 거라고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에드스는 귀는 간지러웠을지언정 눈은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부대원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병 중의 해병으로서 직전의 경험으로 적을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12일 밤 9시 핸더슨 비행장 너머 바다에서 일본 함대의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포격이 끝난 직후 하늘에서는 별안간 조명탄이 터졌고 정글 속에서 수천 명의 일본군이 감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1942년 9월 13일 대대장은 미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경지를 옮길 때는 분명 휴식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미 한 달 이상을 일본군과 싸워온 해병 레이더스와 해병 파라마린들에겐 휴식을 취할 정당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식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질과 말라리아에 걸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환자들에게 콘크리트나 다름없는 과달카날의 산호 바닥에 참호를 파라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해병들은 또다시 일본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벌써 12명의 해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친 메릿은 이 근처 영안실 사장으로 투잡이라도 뛰고 있는지 해병들을 사지에 몰아넣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연설을 한답시고 수류탄 박스 위에 올라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You men have done a great job. And I have just one more thing to ask of you. Hold out. Just one more night. I know we've been without sleep a long time. But we expect another attack from them tonight. And they may come through here. I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we will have reliefs here for all of us in the morning. 물론 해병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만이라뇨. 당장 오늘 몇 명의 해병들이 죽어 나자빠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해병들은 욕을 해대면서도 그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짓말을 믿는 쪽이 더 살아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레드마이크는 이 지옥 같은 섬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일본이 과달카날을 탈환해야 했다면, 굳이 그래야만 했다면 야간 작전만이 유일한 방안이었습니다. 이제 과달카날의 황제는 둘이었습니다. 그중 낮의 황제는 미군이었습니다. 이들은 과달카날 비행장을 점령함으로써 남태평양의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눈은 지상과 해상의 조그마한 움직임도 내버려 두지 않고 즉시 폭탄 세례를 내릴 뿐이었습니다. 반면 밤의 황제는 일본군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야간 전투 수행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오랜 훈련과 실전으로 단련된 야간 침투전 능력과 죽음을 무릅쓰는 백병전 능력, 그리고 전 세계적인 야간 항공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밤에 비행기를 띄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이 과달카날을 되찾을 방법은 오로지 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밤은 짧았습니다. 라바울에서 시작해서 슬롯을 따라 공격군 남하, 과달카날 도착 후 하선 및 하역,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재빨리 북상. 그렇게 미군의 항공작전권 200마일 밖으로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은 해가 뜨지 않은 온전히 야간에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느려 터진 수송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가능한 것은 고속의 구축함 뿐, 신속한 하선과 하역, 재빠른 구역 이탈이 생명이었습니다. 미군은 그 신속성을 보고 도쿄 익스프레스라 불렀습니다. 일본군은 밤의 황제치고는 없어 보이는 이 작전을 스스로 쥐수송이라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일본군이 박박 긁어보낸 병력은 무려 6,000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도착한 가와구치와 그의 지대는
원대한 계획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해군의 정보에 따르면 과달카날에 주둔한 미 해병의 병력은 5천에서 7천 정도로 대부분 건설부대였습니다. 또한 해군의 함대 포격으로 인해 미군은 보급 단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정보에 가와구치 기요타케는 자신의 기발한 작전을 한 스푼 넣기로 했습니다. 피실격호, 가득 찬 곳을 피하고 텅 빈 곳을 친다. 그가 노리는 주 공격로는 정글로 가득 찬 남쪽이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아니었죠.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모두가 갈 수 없다고 믿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적의 허를 찌르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카 부대와 쿠마 부대를 시켜 동서를 치게 하여 삼면으로 협공하여 적을 포위 섬멸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많은 군인들은 서양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리성을 자랑하는 서구인들은 정신적 나약함에 빠져있다. 가와구치 역시 그 믿음에 충실했습니다. 인간의 높은 정신력을 바탕으로 육체적 희생을 담보로 한 이 담대한 작전을 그들이 이해할 리 없다고 확신했죠. 그렇게 작전은 9월 12일 밤에 세 방향 동시 공격으로 확정되었고 9월 7일 가와구치 지대는 진군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신력은 고사하고 행군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온다습한 기후에 마체테 없이는 진군조차 거의 불가능한 빽빽한 밀림에 지형은 험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은 점점 탈진해 갔습니다. 그 결과 도착이 늦어지면서 식량은 바닥났고 병사들은 굶주린 채 정글에서 얻은 말라리아와 이질에 시달리며 행군을 이어갔습니다. 9월 11일 작전 하루 전 집결지에 도착해 있던 것은 중앙본대의 고쿠쇼 일대대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미군과 우발적인 교전을 일으켰고 그 결과 가와구치 지대의 위치가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적은 남쪽에서 온다. 레이더 대대 대대장 메릿 에드슨과 사단 작전 참모 제럴드 토마스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존재가 발견된 건 지난 9월 8일이었습니다. 과달카날 동쪽 타신보코를 수색 중이던 레이더 대대는 대규모의 적이 섬에 상륙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수확은 적군이 이동하면서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남서쪽 정글로 진입해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직전에 이치키 대대처럼 동쪽 해안으로 올 것이었다면 정글로 들어갔을 이유가 없었죠. 둘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반드시 남쪽에서 온다. 그러나 사단장 알렉산더 벤더그리프트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정신인 사령관이라면 정글로 들어가지 않는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보급, 통신, 지휘 모든 것이 불가능한 정글로 들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섬에서 가장 약한 곳은 해안이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이곳의 방어를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병력이 부족한 이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남쪽의 방어까지 감당하기엔 여력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 그는 남쪽이 안전하다고 믿은 나머지 이곳에 사단 지휘소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완강했습니다. 생각을 바꿀 여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직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적의 공격은 예정된 미래였습니다. 결국 꾀를 낸 건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계속된 전투로 지친 레이더스와 파라마린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남쪽 능선을 이들의 수경지로 제공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를 벤더그리프트는 즉시 수용했고 9월 10일 에드슨의 남자들은 드디어 화려한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식은커녕 하루 종일 고열과 설사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콘크리트보다 조금 더 무른 땅을 파서 참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대장의 직감은 점점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9월 11일 오전 의뢰껏 찾아오던 일본 항공대의 비행장 공습이 이날은 남쪽 능선에 쏟아졌습니다. 또 저녁에는 능선 아래에서 산발적인 교전조차 있었습니다. 적들은 분명 이 아래 정글에 있었습니다. 이제 해병들에게 레드마이크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1942년 9월 12일 21시 당초 20시 개시로 계획되어 있던 가와구치 지대의 작전은 이미 지체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공격하기로 약속된 양익의 두 부대는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편 룽가 포인트 앞바다의 일본 순양함 센다이와 구축함 세 척은 이미 계획된 21시부터
대대적인 지원 포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조력은 무의미했습니다. 어떻게 쏘고 있는 건지 해군의 포탄은 대부분 미군의 머리 위를 지나 정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해군은 늘 그렇듯 형식적인 지원을 마치고 남의 일인 양 곧 돌아갈 것입니다. 뭐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남은 건 유일하게 고쿠쇼 일대대 뿐이었습니다. 주어진 선택지 역시 단 하나, 공격 명령.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마침 포격을 마치고 하늘에서는 녹색 조명탄이 터져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신호삼아 가와구치는 일대대에 攻撃開始 진격을 명했습니다. 중국 전선에서부터 보르네오, 필리핀을 거쳐 과달카날까지 가와구치와 9개월간 생사의 고비를 넘겨온 이들은 우수한 전력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전진하던 베테랑들의 군대는 어둠 속에서 적을 조우했고 번개같이 그들의 참호로 들이닥쳤습니다. 일대대의 공격은 무섭도록 맹렬했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시대를 잊은 듯한 무자비한 냉병기의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본군의 거센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 미 해병 시중대는 곧 능선 쪽으로 후퇴했습니다. 가와구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고쿠쇼 일대대가 정글을 뚫고 능선 위를 향해 나아가 미 해병의 본대를 깨뜨리면 곧 적의 비행장까지 무방비한 평지만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오직 진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진하려던 찰나 갑자기 우측에서 아군이 나타났습니다. 와타나베 3대대였습니다. 빽빽한 정글 속에서 출구는 좁았고 서로 비집고 나가려는 움직임 속에서 두 대대는 뒤섞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의 대오는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버렸고 장교들은 이 혼란을 수습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하늘에는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진군은 불가능했고 과달카날의 점령은 이제 반나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절대로 낮에 적을 공격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로지 미 캡투스 항공대의 공습을 피해 숨죽이고 숨어 있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9월 13일 아침 지난밤에 폭풍이 지나고 다시 미국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군 항공대가 적들을 추적하는 사이 레드마이크의 연설은 끝나 있었습니다. 연설의 내용 중 믿을 만한 것은 별로 없었고 결론도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오늘 밤만 최선을 다해 싸우자는 것이었죠. 당연히 어디서도 박수갈채는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어제만 해도 12명의 해병이 전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병들은 최소 한 가지에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레드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대대장은 그럴 만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어젯밤 사단을 지켜냈습니다. 사단장 벤더그리프트 역시 자신의 오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레드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작전은 전면적으로 재편되어야 했습니다. 적의 주공 방향은 남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5해병연대 2대대는 예비대로서 능선 뒤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력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전장에 투입된 적의 병력은 6천 중 총 5천이었고 남쪽을 지키는 해병은 예비대를 합쳐 1200에 불과했습니다. 하여 벤더그리프트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는 제11 해병연대 포병에 전하여 그들이 가진 모든 포의 포구를 남쪽으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에드슨이 믿는 것은 하나, 압도적인 강철의 소나기 뿐이었습니다. 1942년 9월 13일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 남쪽의 능선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가는 포탄 속에서 일본군의 공세는 정글의 어둠을 뚫고 몰아치고 있었고 미군의 방어벽은 점차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전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일본군의 거친 함성은 미 해병들의 고막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찰나의 한 끗 차이로 생사가 결정되는 극한의 전장 환경 속에서 해병들의 귀에는 이 외침이 전혀 다른 말로 들렸습니다. Gas attack! 이 한마디의 착오는 순식간에 전선을 잠식했습니다. 여기에 Withdrawal! 출처불명의 퇴각 명령까지 잘못 전파되면서 전선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공포와 오판에 사로잡힌 해병들은 핸더슨 비행장 방향으로 이탈하기 시작했고 전선은 점점 밀려 어느새 데드 지휘소 코앞까지 적들이 전진해 와 있었습니다. 바로 뒤는 해병들의 본진인 핸더슨 비행장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전방 관측 장교로부터 긴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것은 전 대대원의 목숨을 걸고 포탄 낙하 지점을 전선 안쪽으로 바짝 끌어당긴 수정된 사격 제원이었습니다. 곧 에드슨은 승인했습니다. Emergency fire request approved. 그 즉시 눈앞에서 강철 포탄의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사흘 전 9월 10일 에드슨이 병력들을 이끌고 비행장 남쪽 능선으로 이동할 때 그들의 대열에는 제11해병연대 소속의 포병 관측 장교들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 페드로 델 발레 역시 남쪽이 일본군의 핵심 진격로가 될 것이라는 에드슨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에드슨의 해병들이 산호 바닥을 파내는 동안 델 발레의 관측 장교들은 쉬지 않고 적의 목을 찾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모가지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목을 내놓을 길목을 찾고 있었던 거죠. 먼저 포병들은 관측소를 설치했고 이곳과 후방 포병 진지 사이를 연결할 유선 전화망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사격 재원 등록 작업이 실시되었습니다. 포병에게 사격 재원은 눈과 같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강력한 대포라도 눈먼 쇳덩이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 사격 재원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측 장교들은 이틀에 걸쳐 남쪽 능선 지역에서 적이 출몰할 만한 모든 길목과 구역의 좌표를 따냈습니다. 그 다음 이 자료를 바탕으로 두 차례의 시험 사격을 실시하여 포탄의 낙하 지점을 확인했고 이를 탄도학 계산 과정을 통해 명확한 수치로 환산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값은 재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완성된 사격 재원표는 보이지 않는 정글 너머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포병의 확실한 눈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포병은 방어 화력 지원의 핵심, 포탄의 벽, 탄막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벽을 세움으로써 적의 진격을 저지할 수도 있었고 아군의 방어선을 단단히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백미는 FPF, 즉 최종 방어 사격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드슨의 지휘소 바로 코앞까지 좌표를 땄고 이를 재원으로 등록해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최악의 순간에 대비해서 말이죠. 두 번째 전투가 있기 몇 시간 전 9월 13일 아침 첫 전투는 어이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에게 주 공격 방향만 노출했을 뿐 정글 밖으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채 퇴각했습니다. 반면 해병들은 덕분에 전열을 가다듬을 귀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에드슨은 전선을 400야드 후퇴시켰고 5개 중대를 123고지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사단의 지원으로 예비대가 증원되었으며 사단 내 모든 포병의 화력 지원까지 약속받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각 가와구치 기요타케는 첫 공격의 실패로 절치부심하고 있었습니다. 비행장은 반드시 되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본 육군의 총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육군 제17군 사령관 히아쿠타케 하루키치는 가와구치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령 북보르네오와 사라와 브루나이를 단 몇 주 만에 함락시킨 맹장이었습니다. 그가 직전 이치키의 실패를 만회하고 제국에 또 한 번의 승리를 안겨줄 것임을 육군의 그 누구도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가와구치의 자신감 역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출정 전 병력을 일개 대대 더 얹어주겠다는 사령관의 배려조차 단칼에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드높은 명성은 어느새 스스로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라바우르의 사령부는 승전 정보를 미리 작성해둔 상태였고 이를 받았을 본토 언론들은 과달카날 관련 보도를 잠시 미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태평양의 모든 후속 작전은 가와구치가 승리한다는 시나리오 위에 짜여 있었고 해군 연합함대 역시 다음 작전을 위해 오직 그의 승전보만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육군은 건군 이래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져 왔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무패 신화는 붕괴할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육군의 무능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군은 이를 두고두고 공격의 빌미로 삼겠죠. 가와구치는 오늘 밤 무조건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오카 부대와 쿠마 부대의 연락은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적은 포수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밤 단숨에 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밤이 찾아왔고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8시 30분 고쿠쇼 일대대는 레이더 B중대와 공병 D중대 사이를 강타했습니다. 고작 60명의 환자에 불과했던 B중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중 방어적으로 가장 취약한 서쪽 소대는 포위되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시 일본 해군의 의례적인 함포 사격이 있던 때 드디어 이 해병 포병의 사격 지원이 개시되었습니다. 105mm 곡사포들은 정글 속 일본군의 집결지와 진격로로 그들의 발을 묶기 위한 포탄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문으로 시작된 포격은 곧 12문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포격의 위력은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디를 쏘아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칠흑 같은 밤, 드넓은 정글 여기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본군에 즉각 대응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핸더슨 비행장 주변을 대부분 커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쪽만을 바라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건 사전 등록된 지점에 대해 기계적으로 포탄을 쏘아대는 것 뿐이었죠. 그러는 사이 일본군의 압박은 점점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쿠쇼 일대대는 이미 서쪽으로 빠져나간 후였지만 그 결과로 서쪽 끝의 소대가 능선 쪽으로 패퇴해 올라갔을 정도로 방어선은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21시 30분 다무라 이대대의 두 번째 파도가 능선을 따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뒤 22시 30분 B중대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적들은 참호 안까지 침투해 들어왔고 전선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다 못한 에드스는 B중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Our situation here, Colonel Edson, is excellent. Thank you, sir.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일본인이었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한 일본 병사가 Colonel Edson is excellent. 거짓 대답으로 응수했던 거죠. 일본군의 장난질을 알아챈 에드스는 You lying son of a... 그대로 욕을 퍼붓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전화기를 뺏겼을 정도로 B중대는 무너져 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아군의 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22시부터 105mm 총 12문의 대대적인 집중 포격이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다무라 이대대를 진군케 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피격 후 다무라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공격을 결정했고 5중대와 7중대를 횡으로 펼쳐 능선을 따라 전진시켰습니다. 그는 전선의 동쪽을 정면 돌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22시 30분경 일본군의 정면 대공세는 본격화되어 적들은 현재의 포격으로는 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장은 이미 피아가 모두 사격권 안에 들어온 접전 속에 있었고 그 결과 아군 5인 사격의 위험 속에서 관측 장교들의 눈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방어선의 재정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에드스는 레이더 B중대와 파라마린 B, C중대를 중앙 둔덕 진지로 불러들였습니다. 무너진 방어선을 한데 모아 응집시킴으로써 소수화된 개별 중대의 각계격파를 막고 아울러 피하 식별을 명확히 하여 포병의 시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전투 중 갑작스러운 진영 정비는 오해를 낳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병들 사이에 가스가 터졌다, 대대가 철수한다는 등의 루머가 돌았고 일부 겁먹은 해병들이 비행장 방향으로 이탈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지휘관들이 Get back to your positions. Move it, Marines. 혼란을 수습하는 등 조치가 있었지만 이것은 병사 몇 명을 단속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내내
단 한 차례의 휴식 없이 작전을 수행했고 대부분 정글병에 시달려 탈진 상태였습니다. 해병들의 사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것은 지휘부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에드슨에게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 위태로운 전황을 단번에 뒤집을 단호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즉시 이 능선에서 가장 높고 개방된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미친 짓이었습니다. 적들은 턱 밑까지 차오른 상태였고 지휘소 내에서는 백병전조차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총알은 그의 옷깃과 옷의 허리춤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병들은 이곳으로 완전히 집결하였는가? 포병대의 지원 사격으로 아군은 순조롭게 후퇴할 수 있었고 그의 구상대로 진영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관측 장교로부터 긴급 연락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사격 지점을 현재 위치보다 더 가까이 당겨서 쏘겠다는 위험한 사격 승인 요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해병들은 그의 발 아래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대대장 에드슨은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Emergency fire request approved.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제11해병연대 5대대 사격 지휘소에는 관측 장교의 긴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Drop it 5-0 and walk it back and forth across the ridge. 그것은 전 대대원의 목숨을 걸고 포탄 낙하 지점을 전선 안쪽으로 바짝 끌어당긴 수정된 사격 제원이었습니다. 물론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슨은 포병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대대 지휘소 코앞 105mm 복사 포탄의 거대한 강철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강력한 포탄 장막의 효과를 확인한 에드슨은 즉시 사단 지휘소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미터까지 차 사단 지휘소로 달려온 전령은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He's knocking hell out of him. 전령이 왔다 간 지 3시간 정도 흘렀지만 전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적들은 무수히 쏟아지는 포탄과 총탄 속에서도 반자의 돌격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잔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루했습니다. 한 차례 총검 돌격의 파도가 밀려오면 포격과 총격으로 최대한 막아내고 잔당들을 백병전으로 마저 격퇴하면 다시 다음 파도가 오고 에드슨 능선의 전투는 그날 밤 내내 이런 루틴이었습니다. 1942년 9월 14일 02시 가장 격렬했던 시간 직후 에드슨은 사단 지휘소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We can hold. 결국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지어준 쪽은 병력이 많은 일본이 아니라 포탄이 많은 미군이었습니다. 포병은 21시부터 전투가 끝날 때까지 105mm 포탄 1992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날 밤 전투에 참가한 일본군 2500중 700이 전사했고 미군은 800중 100이 전사했습니다. 어느덧 동이 텄고 핸더슨 비행장에서는 폭격기가 떴습니다. 일본군의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식량도 탄약도 병력도 남아있지 않았던 가와구치는 더 이상의 공격을 포기하고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퇴는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이들을 기다린 건 지옥의 섬 과달카날이었으니까요. 한편 그날 에드슨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레이더 대대는 교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병 레이더스는 간만에 휴식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무엇보다도 일본군의 수뇌부는 아직 과달카날을 포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